내 안의 괴물을 길들이기. 스티븐 킹, 용심리학 그리고 창조적 삶의 힘. 1장. 스티븐 킹잇의 대사와 내면의 에너지 활용. 1. 죽이지 말고 밭을 갈아라. 스티븐 킹잇에 등장하는 한 문장은 인간 내면의 심리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통찰을 담고 있다. 성공한 방송인으로 묘사되는 주인공이 깨닫는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잔인한 정직함을 품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망치는 미친놈을 찾아 코너로 몰아넣고 잡아라. 하지만 죽이지 마라. 촉새를 채워라. 그리고 그 에너지로 밭을 갈아라. 여기서 말하는 미친놈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통제되지 않은 충동, 자기 파괴적 습관, 감정의 폭발, 그리고 우리가 평소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림자들이다. 이 문장은 우리가 흔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면의 어두운 부분들을 정반대로 바라보라고 요구한다.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내고 붙잡고 그 힘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배치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 한쪽에 통제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분노나 질투, 두려움, 충동, 파괴적인 상상, 혹은 언제든 탈선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정한 힘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 부분을 부끄러움, 죄책감, 혹은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추고 억압한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의 깊은 곳에 묻힌 것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튀어오르고 더 큰 혼란과 자기 파괴를 낳는다. 스티븐 킹이 말하는 죽이지 마라는 바로 이 점을 꿰뚫는다. 없애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것은 더 깊이 숨어서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다. 붙잡는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뜻이며 인식한다는 것은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 에너지로 밭을 간다는 말은 바로 이 전환의 은유다. 파괴적이었던 힘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힘으로 다시 쓰이는 순간 내면의 괴물은 더 이상 내 삶을 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이 문구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다. 인간 내면에 미친 부분, 괴물 같은 부분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에너지라는 것. 우리는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바로 그 부분 안에 삶을 밀어붙이는 가장 강한 힘이 숨어 있다. 그 힘을 두려워해 도망치면 인생은 계속 흔들리고 망가지지만 그 힘을 잡아채어 족쇄를 씌우고 방향을 주면 그 에너지는 그 어떤 밝고 고상한 의지보다도 훨씬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인간의 삶은 결코 내면의 괴물을 없애는 방식으로 성숙하지 않는다. 오히려 괴물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길들일 때 우리는 진짜로 강해진다. 그때 비로소 내면의 어둠은 빛으로, 혼란은 질서로, 파괴는 창조로 바뀌며 우리의 삶은 더 큰 힘을 얻는다. 결국 이 대사는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그 존재가 사실은 우리를 움직일 가장 강한 에너지라는 역설적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억압된 것들의 귀환. 문학이 경고하고 심리학이 입증한 내면의 위험. 인간은 누구나 내면 속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 어두운 면을 무조건 제거해야 할 죄의 흔적이나 결함처럼 취급해왔다.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이상은 인간에게 일정한 모습을 요구해왔고 우리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두운 감정, 충동, 공격성, 질투, 욕망 같은 것들을 나 아닌 것, 나쁜 것으로 분류해버렸다. 자신의 내면에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느껴지는 불편함과 두려움, 그리고 타인에게 드러날까 두려워지는 수치심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우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서 내면의 어둠을 마치 암덩어리처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억압이 결코 내면의 어두움을 없애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과 충동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비틀린 모습으로 재등장한다.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하거나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반복하거나 관계 속에서 비슷한 갈등을 계속 재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어두운 나는 우리가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결과 자아는 점점 분열되고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자기 혐오는 더욱 깊어진다. 억압은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앗아간다. 이 억압의 비극과 위험성을 여러 문학 작품들은 이미 상징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선량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어두운 충동을 완벽히 분리해내지만
그 결과 하이드는 더욱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존재로 성장한다. 지킬이 억압한 만큼 하이드는 힘을 얻는다. 그 어둠을 이해하거나 다루지 않고 쪼개서 버리려 한 결과는 결국 자아 붕괴였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도 인간 내면의 대립을 통합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생겨나는 고통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데미안이나 지와 사랑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과 악, 영성과 육체, 이성과 감정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혼란과 갈등 속에 갇히게 된다. 헤세는 우리가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립을 끌어안아 하나의 존재로 통합할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스티븐 킹에잇은 이러한 흐름을 현대적이고 강렬하게 재해석한다. 그는 내면의 괴물을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족쇄를 채우고 그 에너지로 밭을 갈라고 말한다. 즉 내면의 어두운 충동은 제거해야 할 악이 아니라 제대로 다루기만 한다면 인생을 움직이는 원천적 힘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괴물은 우리가 억압해온 감정과 본능의 상징이며 그 괴물을 인식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큰 역량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이 자기 안의 어두운 측면을 무조건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어둠은 지워지지 않는다. 외면한 만큼 더 커지고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돌아온다. 문학은 이를 반복적으로 경고해왔고 심리학은 이를 임상적으로 확인해왔다. 내면의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직면하고 이해하고 길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설 수 있다. 우리가 버리려던 바로 그 어두운 힘이 사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가장 강력한 에너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이다. 2장 인간 내면의 이중성 전통적 이해와 한계 1. 지킬 박사와 하이드 선과 악을 둘로 쪼갠 사고가 만들어내는 비극 고전적 인간의 이중성 모델의 대표적 상징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을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서구 근대 윤리의 가장 단순한 도식을 보여준다. 지킬은 사회적 규범과 도덕을 따르는 문명화된 자아로 옳아야 한다는 강박을 구현한다. 반대로 하이드는 억압된 충동, 금지된 욕망,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본능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인간 내면을 흑백으로 분리해 바라보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지킬은 스스로 믿는다. 악을 분리해내고 제거하기만 하면 자신은 보다 고결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그의 이 시도는 곧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분리된 하이드는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파괴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성장한다. 억압은 결코 약화가 아니라 강화다. 무의식에 가둔 충동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음험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심리학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다. 억압은 곧 에너지의 축적이며 축적된 에너지는 결국 폭발한다. 이 모델이 가진 가장 위험한 문제는 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전제다. 이 이분법적 도덕관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두움과 상처, 충동, 공격성, 원초적 힘들을 직면하거나 이해하고 전환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다. 분열을 통합하려 하기보다 둘 중 하나를 죽여야 한다는 관점만을 강화한다. 그러나 죽여야 할 것으로 규정된 것은 본능과 무의식이라는 인간 존재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이기도 하다. 결국 지킬과 하이드는 우리에게 말한다. 인간 내면은 둘로 나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속에 다양한 층위와 긴장으로 얽혀있는 복합적 구조라는 것을. 선과 악으로 단순히 양분하려는 시도는 치유가 아니라 파국을 부른다. 우리가 버리려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며 그 힘을 제거하려는 순간 인간 전체가 무너진다고. 이런 점에서 지킬의 비극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심리적 현실의 은유이다. 헤르만 헤세 지와 사랑 이성과 감성을 둘로 찢어버린 사고가 만든 영혼의 고통.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은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성과 감성의 갈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소설이다. 여기서 지는 이성과 사고, 통제와 문명적 질서를 의미하며 사랑은 감성, 욕망, 육체성, 그리고 생동하는 본능의 힘을 뜻한다. 작품은 이 두 영역이 인간 안에서 서로를 침범하고 억누르고 반발하며 끊임없이 충돌하는 구조로 인간의 삶을 그려낸다. 이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곧 둘로 쪼개진 존재이며 그 둘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척대관계에 놓여있다. 이 갈등은 더 나아가 성과 속의 대결 구도로 확대된다. 정신의 고귀함과 삶의 거친 에너지 사이의 긴장이 마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운명의 선택처럼 제시된다. 전통적 서사 속에서 주인공은 마치 시험이라도 치르듯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고결함의 길로 갈 것인가, 삶의 생생한 에너지에 몸을 맡길 것인가.
이런 구도는 인간을 둘 중 하나로만 정체화하려는 방식이며 삶을 끝없는 이분법적 선택의 연속으로 축소해버린다. 그러나 해세가 그려낸 이중성 모델의 핵심은 바로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고통이다. 인간은 어느 한쪽에 몰입하면 반드시 다른 쪽의 결핍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성에 기울면 삶이 메마르고 감정과 본능에 기울면 방향을 잃는다. 그 어느 쪽도 완전히 버릴 수 없기에 인간은 항상 자신 안에서 갈라지고 찢어진 채로 살아간다. 이 구조는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분열을 심화시킨다. 통합되어야 할 내면이 두 개의 길로 나뉘고 그 틈에서 인간은 끝없는 상실감을 경험한다. 지와 사랑은 이런 점에서 단순히 개인의 성장 서사가 아니라 인간을 둘로만 나누어 이해하려는 사고방식 전체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인간은 본래 하나의 존재인데 그 존재를 이성과 감성, 성과 속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찢어놓는 순간 그 영혼은 이미 통합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3. 이중성 모델이 놓치는 인간의 진짜 구조.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향한 정신의 움직임. 전통적인 이중성 모델, 선과 악, 이성과 감성, 성과 속은 인간의 내면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인간의 정신은 한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그려질 만큼 단선적이지 않다. 우리의 무의식은 감정, 본능, 충동, 기억, 상상, 트라우마, 문화적 무의식 등이 서로 얽혀있는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구조다. 그래서 인간을 오직 지키라이드의 이분법이나 지와 사랑의 대결 구도로만 설명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간 경험의 실제 복잡성을 포착하지 못한다. 인간의 내면은 어느 하나의 축으로 분리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수많은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유기체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이분법 자체가 내면의 갈등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전통적 사고에서는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승리하고 다른 하나는 패배해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이 가정은 우리의 심리를 끊임없는 전쟁터로 만든다. 억압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통합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굳어진다. 싸움이 계속되는 한 자아는 통합을 경험할 수 없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는 쪽도 결국 속이 텅 비고 피폐해진다. 실제로 내면에서 벌어지는 진짜 문제는 둘 중 하나가 문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은 어두운 면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분노, 질투, 충동, 파괴욕구, 우리는 이것들이 나를 위협한다고 느끼며 그래서 떼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분열은 더욱 심화된다. 버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빈 껍데기가 되고 버린 것들은 그림자처럼 더욱 강력해진다. 인간은 사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둘을 모두 품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다. 현대 심리학, 특히 융 분석 심리학은 이중성 모델을 강하게 비판한다. 융이 말한 그림자는 결코 제거하거나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다. 그림자는 통합되어야 할 진짜 자아의 일부이며 억압할수록 더 파괴적이 되고 의식 생활을 침식한다. 전통적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그림자를 없애려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자를 강화하고 진정한 성숙으로 가는 길을 차단한다. 무의식을 선과 악이라는 단순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할 기회를 잃고 결국 성장과 치유라는 더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중성 모델의 문제는 결코 단순한 이론적 오류가 아니라 인간 존재를 보는 방식 그 자체를 왜곡하는 깊은 오해다. 인간은 둘로 찢어진 존재가 아니라 둘을 통합해 더 넓은 존재로 확장될 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모든 내면의 싸움은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3장. 칼 융의 통찰. 그림자의 통합과 참된 자아의 회복. 1. 그림자란 무엇인가? 그림자는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모든 것들의 총합이다. 그것은 분노, 질투, 폭력성 같은 어두운 충동일 수도 있고 욕망과 쾌락, 소유에 대한 갈망처럼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배워온 감정일 수도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밀어내고 숨기려 한다. 그러나 그 밀어냄의 결과 이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 잡는다. 옷장 속에 감춰둔 침처럼 보이지 않을 뿐 우리도 모르게 여전히 삶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림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에게 속하지만 나는 그것을 나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림자는 내가 버린 나, 인정하지 않은 나, 외면하며 살았던 또 다른 나의 얼굴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며 내가 지켜온 이미지와 어긋나기에 더욱 눈을 돌리고 싶은 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온 규범과 도덕은 이러한 그림자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보여도 되는 나와 숨겨야 하는 나를 배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감정과 욕망은 부적절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억눌렸다. 의식의 표면에서 밀려난 이 감정과 욕망의 파편들은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어둡게 잠들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꿈과 실수, 감정 폭발, 타인에게의 공격적 투사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그림자는 폐기물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에너지의 덩어리다. 나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생명력, 창조성, 본능, 생존 본능이 응축된 원재료다.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몰아내거나 억압하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나다. 나의 일부이며 내 안에서 말하고 싶은 목소리다. 그림자를 아는 일은 어둠을 직시하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는 일이다.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과정. 융에게서 인간의 성장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거나 성격을 개선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성숙한다는 것을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를 인식하고 하나의 전체로 결합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의식적인 나만이 아니라 내가 외면한 어두운 감정과 욕망까지 포함한 더 큰 전체이며, 진정한 성숙은 바로 그 전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욕망을 숨기며 질투나 불안 같은 감정을 보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밀려난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길을 찾는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며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투사하거나 반복적인 관계 파탄과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되돌아온다. 그림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왜곡된 방식으로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림자를 회피하면 할수록 관계는 왜곡된다. 나는 사실 내 안의 결핍과 분노를 보지 못한 채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한다. 감정은 제어되지 않는 방향으로 치닫고 자아는 중심을 잃는다. 외면한 어둠이 나를 뒤에서 끌어당기며 삶 전체를 기울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이것도 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무의식의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한다. 버림받았던 힘이 나의 일부로 복귀하고 억눌린 감정은 언어를 갖게 되며 나는 나를 파괴하던 에너지를 오히려 하나의 통찰과 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때 자아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외면된 어둠은 더 이상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괴물이 아니라 전진을 밀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선택은 아주 단순하다. 회피하면 분열이 깊어지고 수용하면 통합이 시작된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여전히 그림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을 열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3. 통합의 핵심.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내면의 괴물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괴물을 죽이려는 시도는 그것을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만든다. 우리가 혐오하는 충동과 욕망, 분노와 질투는 억압될수록 더 잔혹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그렇다고 괴물을 미워하거나 숭배하는 것도 해결이 아니다. 어둠을 긍정하려다 오히려 그 힘에 삼켜지고 자기 파괴적 쾌락과 폭력성에 빠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합리화하다 못해 미워하고 숭배한 것. 결국 우리는 풍족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더하게 되었고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고 결핍감은 증폭되었다. 핵심은 괴물의 힘을 다루는 능력이다. 충동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 전환될 수 있고 공격성은 폭력이 아닌 추진력이 될 수 있으며 욕망은 탐욕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진화할 수 있다. 괴물의 목줄을 조여 죽이거나 풀어놓아 날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인간적 삶의 엔진으로 재배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다. 그림자의 통합은 착하고 고귀한 나만 키워내는 도덕적 수련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로서의 나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밝음과 어둠, 이성과 욕망, 사랑과 분노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 내가 버리려 했던 모습까지 끌어안는 순간 나는 절반의 존재가 아닌 전체의 나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묻고 싶다. 당신은 삶을 절반으로 살 것인가? 전체로 살 것인가? 4장. 창조적 삶의 관점에서 본 내면의 괴물. 1. 억압된 에너지는 왜 파괴적으로 변하는가? 심리적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융의 관점에서 정신은 하나의 순환 구조이며 감정과 욕망은 억눌리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꾸어 계속 존재한다.
분노, 욕망, 슬픔, 질투. 우리가 이건 나가 아니다라며 밀어낸 것들은 의식 바깥으로 내려갈 뿐 그곳에서 잠잠히 숙성되며 힘을 키운다. 어떤 감정도 제거할 수 없고 제거하려 한순간 그것은 오히려 더 음지에서 자란다. 우리는 정말 그 감정을 없앤 걸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 가둬놓은 채 더 위험해지도록 방치했을 뿐일까? 억압은 침묵이 아니라 압력이다. 억눌린 감정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온다. 강박, 중독, 즉각적 분노, 반복되는 관계 파탄, 설명할 수 없는 우울. 모두 밀려난 감정이 우회로를 통해 솟구치는 현상이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부에서는 파열음을 삼키며 팽창해 간다. 감정이 갇힌다는 것은 터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뚜껑이 견고할수록 폭발은 더 크다. 하지만 에너지는 항상 변환될 수 있다. 수용은 방향을 바꾸는 통로가 된다. 인정된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공격성은 전진의 추진력이 되고 질투는 성장의 기록이 되고 욕망은 생명력 자체가 된다. 같은 에너지지만 다루는 방식에 따라 칼이 되기도 불씨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흐름 속에서 무의식이 재구조화되도록. 억압은 파괴를 낳고 수용은 전환을 일으킨다. 우리가 두려워 피하던 힘은 돌아보면 삶을 밀어올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엔진일지도 모른다. 괴물에게 굴레 씌우기. 스티븐 킹과 융이 만나는 지점. 스티븐 킹의 이은 단순한 공포소설이 아니라 내면 심리에 대한 비유적 보고서처럼 읽힌다. 주인공은 말한다. 내 안에 미친놈을 코너로 몰아넣고 죽이지 마라. 촉새를 채워라. 그리고 그 에너지로 밭을 갈아라. 이 문구는 내면의 파괴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처럼 들린다. 마치 야생의 말이 위험하지만 굴레를 씌우면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폭력성, 질투, 욕망, 분노는 억압할 때 가장 위험하고 다룰 때 가장 강력해진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에 대한 제안이다. 괴물은 나의 결함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다. 그림자는 제거해야 할 악이 아니라 자아를 확장시키는 연료다. 융이 말한 그림자는 의식에 의해 버려진 모든 나의 잔여물이지만 동시에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우리가 두려워 숨겨놓은 충동과 욕망은 사실 가장 풍부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우리는 그 힘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억압해왔던가? 아니면 다루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포기해왔던가? 억압은 제거가 아니라 지하로의 은닉이며 은닉은 언제나 더 어두운 재출현을 유예할 뿐이다. 그림자를 죽이는 사람은 결국 그 그림자에게 죽는다. 하지만 굴레를 씌운 사람은 그 힘을 자신이 걷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티븐 킹과 융의 관점은 같은 지점으로 수렴한다. 제거가 아닌 전환, 파괴가 아닌 활용, 부정이 아닌 재배치, 억제와 폭종의 중간에서 등장하는 제3의 태도, 굴레 씌우기. 이는 그림자를 길들이는 길이며 무의식의 힘을 창조적 함수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우리가 평생 버리려 했던 힘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었다면 그 에너지는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삶을 밀어올릴 수 있을까? 3. 괴물의 에너지가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울과 무기력은 종종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정신분석의 언어로 보면 그것은 오히려 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 인간은 분노를, 욕망을, 질투를, 폭력적 상상력을 억누른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에게 그런 감정은 없다. 이렇게 자아가 허용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그림자의 영역으로 밀려난다. 하지만 밀려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융이 말한 것처럼 정신 에너지는 보존된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즉, 억압은 증발이 아니라 눌림이며 눌림은 곧 압력이다. 감정을 지하에 감금해 두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 버리니 정작 현실을 향해 나아갈 에너지가 고갈된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감추는데 모든 힘을 써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기 시작할 때 역전이 일어난다. 과거를 부수던 분노가 미래를 여는 추진력으로 변하고 질투는 자기 확장 욕구로 전환되며 욕망은 생명력의 형태로 다시 솟는다. 억압은 자멸을 낳지만 통합은 방향을 갖는다. 감정은 더 이상 불시에 폭발하지 않고 의식과 나란히 걸으며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러면 중독, 충동, 극단적 사고는 느려지고 멈추기 시작한다. 그동안 싸우느라 소모되던 에너지가 삶의 엔진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존재감이다. 그림자를 품은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다.
그는 온화하지만 약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비겁하지 않다. 그곳에는 위험의 가능성, 잠재된 폭발성, 길들여진 파괴력의 잔향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느낀다. 마치 깊은 숲에 들어갔을 때 바람이 없는 순간에도 나무 전체가 숨쉬고 있음을 직감하듯이 괴물을 없앤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다. 결국 무기력과 우울은 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림자를 죽이려는 사람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서서히 침잠하지만 자신의 어둠을 끌어안는 사람은 그 힘을 다시 몸 안으로 흘려보내 삶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 파괴성이 창조성으로, 충동이 의지로, 욕망이 생명으로 변환될 때 인간의 내면은 비로소 전류가 흐르듯 살아난다. 5장. 도덕적 판단을 넘어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1.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도덕적으로 평가하지 마라. 우리 안의 괴물을 악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몰아내는 일은 우리를 잠시 안심시킬 수 있다. 우리는 분노를 나쁜 것이라 부르고 질투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규정하며 마음속 방 안 깊숙이 밀어넣는다. 그렇게 도덕적 표지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마치 문제를 처리한 듯한 착각을 얻는다. 그러나 심리적 세계는 도덕과 다르다. 감정은 선과 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존의 흔적이며 오래 묻힌 욕망이며 한때 표현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방치된 나의 역사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윤리적 이분법이 문제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감정에 좋다 나쁘다를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닌 추방의 대상이 된다. 이 분노는 없어져야 해. 이 말은 곧 이 감정을 느끼는 나라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그리하여 그림자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 어두운 형태로 뒤틀린다. 억압된 감정이 타자를 향해 쏟아져 투사가 되고 자신을 향하면 자기 혐오가 되고 몸으로 흘러가면 우울과 무기력이 된다. 그러나 괴물은 처음부터 나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말을 배울 기회를 잃은 감정, 사랑받지 못해 굳어버린 욕망, 언어화되지 못해 울음으로만 남은 기억이다. 그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남겨졌기 때문에 괴물의 얼굴이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우리가 감정과 충동을 선악으로 재단하기보다 하나의 존재로 이해하려 한다면 그 어둠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을까? 통합은 판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판단이 가져오는 것은 분리이고 분리는 곧 내적 전쟁이다. 이해는 관계를 만든다. 관계가 생기면 대화가 가능해진다. 마침내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그림자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통합과 변명의 경계.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는 말은 흔히 오해된다. 많은 이들이 이게 내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며 충동을 정당화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문장 속에 자신을 가둔다. 그러나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동일하다. 그림자를 그대로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자아는 주도권을 잃는다. 욕망이 방향을 정하고 충동이 운전을 시작할 때 우리는 통합이 아니라 지배를 경험한다. 윤리는 무너지고 행위는 필연으로 둔갑한다. 이때 인간은 어둠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 어둠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된다. 그림자 통합의 핵심은 인정이지만 인정이 곧 그림자의 실행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분노가 있다고 해서 타인을 상처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욕망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모든 욕망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통합은 그 또한 나다라고 말하는 내적 수용이며 동시에 그러나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책임의 결단이 뒤따른다. 그림자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면허를 발급하는 행위이지만 통합은 역할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윤리 없는 수용은 자아의 붕괴로 향하고 책임 없는 이해는 무책임한 자유로 향한다. 따라서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말은 그를 파괴하지도 숭배하지도 않고 그의 힘을 내 삶의 질서 속에 배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인정과 책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림자의 에너지를 삶의 주체성 속으로 흡수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나는 이 어둠을 이용할 것인가? 가 아니라 나는 이 어둠을 어디에 둘 것인가? 3. 통합의 진짜 의미. 통합의 의미는 늘 오해된다. 어떤 이는 괴물을 처단하는 것이 성숙이라 믿고 또 어떤 이는 괴물을 찬양하는 것이 해방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 통합은 둘 중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다. 통합은 괴물을 죽이는 것도 신격화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본래의 자리를 되돌려주고 흐름을 회복시키는 작업이다. 마치 오래된 강줄기가 막혀 썩어가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듯 억압으로 뒤틀린 욕망과 충동이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일이다.
이때 억눌렸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난다. 숨을 틔운 욕망은 생명력으로, 길을 찾은 공격성은 추진력으로, 제자리를 찾은 불안은 감각적 민감성으로 변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불편한 질문과 마주친다. 우리는 어둠 없는 빛을 원하는가, 즉 어두움을 다룰 힘없는 가짜 평화를 원하는가? 통합의 목표는 하나다. 나는 빛이자 그림자다. 이 문장이 허용되고 두려움 없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인간은 더 이상 쪼개진 존재가 아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리비도는 융액에서 자기의 에너지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셀프는 결국 인간 잠재력의 원동력, 즉 성숙과 자기 실현의 불씨가 된다. 그림자를 제 기능으로 돌려놓은 인간은 달라진다. 자기와 싸우지 않는다. 어둠을 숨기지 않는다. 타인을 통해 투사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그 내면 안에 어떤 적도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는 한 사실. 어둠을 수용한 자만이 참된 빛이 드러난다. 6장. 결론. 내 안의 괴물을 발견하라. 1. 성장과 통합의 3단계 순환. 괴물을 발견하고 수용하고 길들이는 과정. 성장은 더 착해지는 것도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다. 성장이란 나라는 존재 전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늘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3단계. 발견, 수용, 길들이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3단계는 직선의 발전이 아니라 나선을 그리며 반복된다. 한 번 이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 얼굴로 모습을 드러내는 괴물과 함께 춤추는 일에 가깝다. 우선 발견. 괴물을 보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다. 우리가 분노를 정당한 비판이라 착각하고 질투를 사랑의 증거라고 포장하고 우울을 성격적 기질이라며 방치할 때, 그때 우리는 괴물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내면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강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인식되지 않은 힘은 통제할 수 없다. 변화는 늘 동일한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아, 이것도 나였구나. 이 깨달음은 부끄럽고 두렵고 불편하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순간은 바로 이때다. 그리고 이어지는 2번째 단계가 찾아온다. 수용. 발견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괴물을 보았지만 여전히 외면하거나 합리화한다면 어둠은 새로운 이름을 달고 다시 무의식으로 잠수한다. 수용은 그 존재를 끌어안는 일이다.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일이다. 이 인정의 순간에 에너지가 열린다. 억압 속에 갇혀있던 감정이 연료가 되고 숨죽였던 충동이 생명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강줄기가 처음으로 방향을 찾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위험하다. 인정이 곧 허용은 아니다. 괴물에게 고삐를 쥐어주면 삶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필요하다. 길들이기. 이것은 억압과 방임의 중간 지점이 아니다. 파괴가 아니라 조율, 부정이 아니라 전환, 침묵이 아니라 대화다. 분노는 파괴가 될 수도 있지만 궤도를 바꾸면 추진력이 된다. 욕망은 도덕의 타깃이 될 수도 있지만 적절히 정렬되면 창조의 근원이 된다. 길들임은 괴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어둠이 사유되지 않으면 본능이 되고 사유될 때 자원이 된다. 이 3단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발견은 다시 일어나며 수용은 더 깊어지고 길들임은 더 정교해진다. 우리는 같은 괴물을 다시 만나지만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넓은 시야로 더 넓은 품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자아는 심화되고 확장된다. 결국 인간은 싸움이 아니라 동행을 배우는 존재다. 괴물과의 평화는 항복이 아니라 성숙이며 그림자를 품은 자만이 빛을 다룰 수 있다. 괴물을 없애려는 시도는 결국 괴물을 키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얼굴을 품고 산다. 분노, 질투, 폭력성, 탐욕. 우리는 이를 나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밀어내고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감금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한다. 그러나 괴물은 제거된 적이 없다. 억압은 소멸이 아니라 잠복이다. 사라진 듯 조용하지만 더 은밀한 형태로 살아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문이 열린 틈을 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뛰쳐오른다. 우리는 당황하며 말한다. 이게 정말 나인가?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내면의 어둠을 부정할수록 어둠은 더 정교하게 복수한다. 겉으로는 착하고 품위 있는 얼굴을 유지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정은 발효되고 썩는다. 미움은 지나친 도덕심으로, 욕망은 과도한 금욕으로, 공격성은 비열한 수동적 공격성으로 뒤틀린다. 사람을 직접 해치지 않는 대신 자신을 갉아먹는다. 우울, 무기력, 자책, 중독.
모두 억압된 그림자가 틈을 찾는 방식이다. 착함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은 도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인간을 절반만 허락하는 잔인한 명령이다. 절반의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괴물이 아니라 복합적인 나 자신이다. 선한 나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순간 나머지 절반은 망명자가 된다.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고 어둠의 지하실로 내려가 발을 구르며 문을 두드린다.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극의 시작이다. 우리는 괴물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죽일 수도 없다. 대신 괴물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 어둠은 한때 사랑받지 못한 에너지였고 자리 찾지 못한 욕망이었고 표현되지 못한 본능이었다.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며 파괴가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 인간의 복잡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 괴물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때 어둠은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확장시킨다. 괴물을 제거하려는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괴물은 언제나 나였기 때문이다. 3. 자신의 괴물을 끌어안은 자만이 진짜 힘을 갖는다. 누구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둠을 품고 있다. 미움, 질투, 성적 욕망, 파괴 충동, 이해받지 못했던 분노. 우리는 이를 위험하다고 판단하며 바닥으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건 내가 아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그 괴물 역시 나다. 다만 내가 외면하려 했기에 이름을 얻지 못했고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융이 말한 그림자 통합이란 단순히 어둠을 인정하는 윤리적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더 정교한 작업이다.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던 자기 파괴의 에너지를 자기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분노는 저항과 돌파의 힘이 되고 욕망은 생의 활력으로 바뀌며 불안은 감각적 예민함과 예견 능력으로 성장한다. 그전에는 폭발하거나 자신을 찢어놓기만 하던 내적 화염이 이제는 방향성을 가진 불꽃이 되어 길을 비춘다. 이것이 통합이다. 괴물과 마주하는 일은 두렵다. 그러나 도망칠 때 무너지는 건 늘 인간 쪽이다. 어둠은 문 뒤에서 기다리며 다시 덮쳐올 기회를 노리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삶의 균열을 경험한다. 언젠가는 감정이 폭발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잃는다. 하지만 괴물을 끌어안는 순간 그 파괴적 에너지는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걷는다. 적이 친구로, 혼란이 자원으로, 상처가 힘으로 전환되는 순간 인간은 전혀 다른 수준의 존재가 된다. 괴물을 품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빛도 온전히 다룰 수 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뿐이다. 당신은 도망치는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괴물과 함께 살기 시작할 것인가? 4. 창조적이고 강력한 삶은 전략이 아니라 결과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성공하려면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표를 세우고 의지를 훈련해야 한다고. 그러나 진짜 강력한 삶은 기술과 요령의 산물이 아니다. 힘있는 삶은 자기 통제와 자기 수용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현상이다. 외부에 집중하는 사람은 전략을 찾지만 내면을 꿰뚫는 사람은 구조를 만든다. 인생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고 조율은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된다. 통제는 나를 잡는 힘이지만 수용 없이는 곧 폭력이 된다. 수용은 나를 품는 너그러움이지만 통제 없이는 방종이 된다. 둘 중 하나만 작동하면 삶은 일그러지고 반복적으로 붕괴한다. 그러나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 행동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창조성은 억지 없이 솟아오르며 성취는 목표가 아니라 부산물이 된다. 그러면 통제와 수용의 균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신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그림자를 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림자를 품은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으며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빛과 그림자가 충돌하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갖는다. 그의 성공은 신념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결론이다. 그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존재인가가 이미 힘을 만든다.